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3,100 넘어서 더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어갈 만한 또 쉬어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양대지수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0.25% 일단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3,11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800선을 내줬습니다. 0.15% 약세로 79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77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7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4,81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803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94억 원 순매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019억 원 매수 우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일단은 코스피 3,100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거래가 6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3% 넘게 올라가면서 28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약세, LG에너지솔루션도 0.67%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좀 크게 떨어집니다. 3.27%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28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시총 순위 변화가 좀 있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시총 6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현대차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4.6% 급등합니다. 거래가 215만 5,500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7위부터 10위권은 모두 약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48% 약세로 66,500원. KB금융도 오늘 1.69%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11만 6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보합이고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3% 약세로 거래가는 86만 8,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상승세 이어갑니다. 2.4% 오름세로 거래가는 39만 9,500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8% 약세로 10만 4,700원, 에코프로가 1.64% 떨어지면서 다시 시총 한 계단 밀렸습니다. 시총 4위로 거래가 48,050원이고요. 반대로 HLB는 0.3% 올라가면서 4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29% 떨어집니다. 거래가 30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파마리서치 1.26% 반등하면서 거래가 48만 1,000원이고요. 펩트로는 0.24% 약세, 휴젤은 1.7% 상승합니다. 37만 4,500원. 클래시스 1.87%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니가캔바이온 3%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1만 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에 4% 가까이 급등하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반도체에 맞닿은 테마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미래반도체가 17% 넘게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6,920원이고요. 한미반도체도 5.7% 강세로 98,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레이저셀까지도 3.7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3,475원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덩달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반도체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26%,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18,750원이고요. 그 밖에 아이언 디바이스가 8.3% 오름세로 4,045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6,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보시죠. 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1,361원으로 하락 출발했고요.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59원, 1,350원대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떨어지면서 1,35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일단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37% 오름세, 코스닥도 광보합권인데요.
오늘 반도체 쪽이 상승세 주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섹터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개인만 사들이는 장세인 만큼 지수 흐름이 한 이 정도에서 그칠지 아니면 낙폭이 좀 더 보여질지 상황은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브리핑을 저희가 장현재 아나운서의 브리핑을 보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도 상승 전환. 반전했군요. 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네요. 네, 네, 네. 힘이 기세 등등입니다. 딱 기세가 정말로 네, 네. 좋다라는 말이 요즘 시장에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미국도 파월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는 영향이 한국에도 좀 초반에 셌죠. 그러다가 네. 차익실에 나와서 밀리기도 했는데 다시 또 저가 매수 내지는 못 산 거 다시 사자 이런 분위기가 좀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섹터적으로는 그 자동차가 좀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것이 좀 특이한 요인 정도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나요? 지금 어제 거의 3% 가까이 급등장 연출하면서 코스피가 3,100선을 이제 밟았어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 네, 네.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어떻게 부딪히는 건데 경계감이라 하면은 뭐 신용 잔고가 는다든지 개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든지 네.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요. 2, 3년 전에 그 2차 전지 그 광풍이 불 때처럼 예. 보험이나 저축을 해제해서 만약에 주식을 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 심리적으로는 좀 꼭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경기가 같이 많은 게 있어요. 신용자가 늘고 거래량 늘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시총이요. 우리나라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코스피가 이제 2,900, 3,100 가고 예전에 2,500일 때하고는 다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여유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역시도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리 가려고 하는 행보를 빨리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락날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룸이 있다. 워낙 강세가 너무 빠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조금 더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강세가 너무 빠르게 되면 그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할지 7월 말에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때 그때 체크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하나 이제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시총 1위 삼성전자입니다. 6만 원 선을 어렵게 도달하기는 했지만 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뭐 네네. 주가 탄력성은 여전히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지수가 더 올라갈 텐데. 야, 보세요. 그 삼성전자 없이도 3천이 왔잖아요. 맞죠. 근데 엊그저께까지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빼놓고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삼성하고 자동차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안 오른 건데 어저께 한국전력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많이 올랐죠. 대한항공도 오르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펀더멘털 변화가 확실한 거. 유가 내려가고 워낙 강세되면은 그런 수혜주는 작더라도 올라가죠. 그 조방비는 그 전에는 펀더멘털도 올랐죠. 네. 오늘 어저께는 좀 이 시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거래량이 늘면 증권주 오르는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증권주 올랐죠. 지주도 상법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많이 가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좁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갈게가 이제는 여기서 10% 15% 가는 게 아주 편하지 않다고 대부분이 보실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가장 안 간 게 하이닉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인데 시가총액이 1등하고 6등이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해결이 안 되면은 장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패시브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주가가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치가 낮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속도는 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은 빨리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거는 좀 더 현실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 핵심적인 뭐냐? 내일 아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1등이라고 하지만 1등이 아니고 이제 2등이죠. 2등입니다. 2등으로 밀렸다고 보고 있죠. 2등이죠. 확실히 2등입니다. 이제. 네. 지금 2등이고요. 그리고 HBM만 보면은 3등입니다.
네. 정확히. 그건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죠. 네. 그 마이크론이 내일 실적 발표될 때 마이크론이 HBM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 HBM 소식이 구체적으로 없으면은 이 따라가는 정도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절대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 이거가 가장 우리의 아쉬운 점이고요. 실적은 워낙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다다음 주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환율 때문에 그것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네. 분기보다 더 낮을 수 같고 아, 육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하이닉스도 나쁜데 하이닉스는 제품군이 좋으니까 구조가 안 나와도 8조 후반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환율도 있기 때문에 육자가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의해서 대비되는 게 보이느니 실적이 극복하는지 그게 일단 보이고 그다음에 내년을 바라보는 HBM3 말고 4에 대한 품질 승인이 마이크론 하이닉스하고 비등하게 견주어야지 그 갭, 덜 오른 갭을 빨리 메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라고 보여집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대한민국을 살 것이고 그 패시브 자금은 일정 부분 삼성을 산다는 측면에서의 수급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3,300 가는데 독특한 역할을 지금 당당히 할 수 있을지는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아마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콧노래가 나올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아주 3%대 강세, 네. 연일 강세입니다. 네네.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거의 보이는 게 그림이 그려지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35만 원의 목표 주가가 어제 나왔습니다. 평균은 28만 원 정도인데 어저께 어느 증권사 35만 원을 불렀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맥코리가 36만 원을 불렀어요. 네. 그럼 35, 6만 원 됐을 때 걔네들의 목표 주가가 타당한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이 보통 컨센서스보다 얘네들은 상당히 높아요. 핵심 뭔지 아세요? HBM에 대해서 내년도도 하이닉스가 완전히 시장을 지배한다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애누리 있게 까서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PER 한 7, 8배까지 치면은 3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네. 하지만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내일 실적 발표된다 그랬잖아요. 네. 마이크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얼마 있는데 걔네보다 하이닉스가 과거 차이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12배 정도 PER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적정할까요? 6배? 50% 할인은 좀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6배를 적용하면 24만 원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한 30% 하면은 7, 8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 8배 하면은 그게 28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다 그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고 보여요. 그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 룸이 좀 있는 거고요. 변수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HBM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와 2, 3등이.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희석될 여지가 있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네. 경계감이고요. 두 번째, 하이닉스가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갖는 데 있어서 하이닉스 안 갖고 하이닉스의 모회사가 누군지 아세요? SK 스퀘어입니다. 네. 그 엊그저께 엄청 올랐죠. 최근에 오른 것의 상당 부분을 아마도 SK 스퀘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익스포즈를 하겠다. 이런 투자가들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실제 SK 스퀘어의 NAV, 그 순자산 가치의 80%가 최근에 90%까지 거의 동조가 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어떻게 변수가 되는 정도는 변수일 수 있습니다만 펀더멘틀적으로는 아직 흔들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됐다가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뭐 그것 때문만 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방산주에 대한 조정이 지금 좀 네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산주 조정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시적일지 네네. 아니면은 이제 많이 찼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워내는 과정인 건지. 두 번째가 좀 더 기울기가 기울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그저께 사이에 사실은 목표 주가 하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의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네.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 하니까 미사일 업체 LIG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갔어요. 얼마 갔는지 아세요? 어제 오늘 빠지기 전에 그저께 기준으로 PER이 45배입니다. 아유. 그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RTX 다른 데 대비했을 때 30%, 50%, 30% 이상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과한 측면에 있는 주가도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아까 이런 빌미가 되는 거니까 한번 좀 빠지면은 뭐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잖아요. 증권주 올라가고 뭐 반도체 올라가고 하면은 수급이 뺏길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겹치면은 일정 부분 최소한 빠지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가고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방원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그래도 우리 증시를 이끌어갔던 섹터들. 그럼 이제 방산 짚어봤으니까 조선, 네네.
원전 이런 주는 어떻게? 사실은 방산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긴 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전의 대표주가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 모회사가 두산도 같이 지주사 올라가는데 좀 조춤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이상 갔을 때 제가 보니까 조금 스트레치했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LG 엔솔이 상장돼서 막 흥분할 때 2차전지 있잖아요. 네. 그때 EBITDA를 한 50 몇 배 줬습니다. PER이 네. 그거 대비했을 때 할인율을 20% 30% 낮추면은 지금 목표 주가 7만 5천 원 나오는데 조금 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숨고르기는 최소한 원자력도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선은 상대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습니다.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원화가 빨리 강세가 되면은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집니다. 해지를 하는 데도 있고 해지를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주도 약간 단기적인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소진이 있다. 하지만 조방변 중에서는 변화기하고 다음 정도니까 방산보다는 좀 펀더멘털 좀 끌고 갈 수 있긴 한데 그런 변수가 있다. 원화에 대한 원화 강세에 대한 좀 경계감 이것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22년 그때 이제 뭐 소위 강세장을 이끌었던 아주 그 대표적인 색이 2차 전지인데 네네네. 많이 조정받았고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네네. 2차 전지의 부활을 바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네네.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강세장이 이제 다시 나타났다. 그럼 2차 전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요. 테슬라하고 상관관계가 과거처럼 갈 것이냐는 걸 한번 곰곰이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이 약해졌죠. 예. 두 번째는 앞으로 장이 금리 인하가 임박해서 금리 인하로 해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2차 전지건 제약 바이오건 골고루 퍼질까 아니면 한쪽으로 몰릴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얘기는 그 갈 때 수급이 바이오나 다른 쪽의 성장주,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 원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2차 전지까지 스프레드가 많이 갈 것인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테슬라와 상관관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로보택시가 엄청 달려서 전기차 자체 성장률이 20%가 아니고 연간 앞으로 30% 성장에 다시 그런 기대가 올라가면은 그 상관관계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처럼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니까 업사이드의 각도가 원하시는 것만큼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갖고 계신 비중이 얼마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저기 앵커님이 갖고 계신 1억이 있는데 여기에 5천만 원 들고 있다라고 했으면 저와 만났으면 옛날부터 빨리 반 이상은 파시고 다른 주식을 보십시오. 그래야지 정신건과 유치건과 다 좋습니다. 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이 20% 이상 갖고 있다. 이 좋은 장에 그러면 저는 반은 빨리 주셔갖고 반은 미련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거 기회를 가지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로보택시 드디어 테슬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지만 되게 제한적이고 말도 많이 좀 나옵니다. 네네.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 업체들 웨이모라든지 네네. 뭐 지금 아마존도 네,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정말 한참 잘 나갈 때 네네. 그 시장 지배력을 또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 앉아 있죠. 그다음 원격 조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오 펜싱이라 해서 안전한 지역에서 놀죠. 처음에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게 크리티컬할 건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건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건데 테슬라가요. 지금 한 1년에 200만 대를 못 팔고 작년까지 판 거하고 올해 200만 합하면은 누적된 게 한 1000만 개 안 팔거든요. 네. 5년 뒤에 2030년 됐을 때 테슬라의 자동차가 과연 이 세상에 몇 개나 굴려다니며 그 자동차 중에서 3천만 대, 4천만 대 중에서 몇 퍼센트나 몇십 퍼센트나 실제 로보택시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400불이라는 목표 주가, 제가 390불 얘기하는데 390불의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일 뿐인데 그거는 테슬라가 지금 200만 대 연간 파는데 2030년 갔을 때까지 누적이 3천만 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침투율이 로보택시 침투율이 40%를 가정했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거꾸로 침투율이 낮거나 3천만 대까지 못 팔면은 이거는 390불은 그냥 목표 주가일 뿐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저는 지금의 판매 속도라든지 처음 반응 봤을 때는 390불은 목표 주가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30% 50% 있다면 저는 비중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은 줄일 것 같습니다. 400불 이상 가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미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장도 오늘 이틀째 강세였고 이제 중동 사태라는 족쇄를 일단 벗어 네, 맞습니다. 던졌지 않습니까? 확실히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사실 상반기는 좀 횡보장세였다고 네. 본다면 하반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미장은 어떻게 잡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상호 관세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7월 9일까지 데드라인이니까 오늘도 지금 뭐 기술적 협정 협의한다. 사실은 중국하고 인도, 중국하고 영국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네. 유럽도 안 되고 다른 나라도 아직 안 중국도 뭐 협상만 그렇죠. 차려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종 타결은 안 됐습니다. 우방우방 안 돼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오늘 자동차 올라가는 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관세가 또 미뤄질지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파월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공정에서 생각했는데 금리 인하를 아직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7, 8월 달에 관세 영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파월하고 FOMC가 어떤 전략을 금리 인하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심리는 9월 달에는 한다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안 할 정도로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 첫 번째. 그다음에 9월 달에 하는데 늦어서 하는데 갑자기 뭐 50bp, 75bp 이런 이상한 사태가 나면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인데 두 네. 번째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못하고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인플레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럴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국채 수익률 나누기 역수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이 4.3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이유로 그러면 역산하면 23배 정도 나오고 AI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10% 주면은 25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25배가 얼마냐? 6,400, 500 정도가 나옵니다. S&P 기준으로. 예,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는 게 그 국채 수익률이 4.5일 때 기준으로 6,20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까지가 눈에 보이는 업사이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내친 김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시대 달성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에 대한 우려도 한켠으로는 해야 되겠죠. 3,000피에 안착한 코스피의 다음 스텝은 어디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영 교수 나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또 IS셋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가 24일 3,100선까지 이제 돌파를 해냈습니다. 3,000포인트 돌파한 지 2거래일 만에 다시 또 3,100이라는 다음 그 스텝을 또 밟았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지금 상당히 우리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세가 좋다. 물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강세장이 지금 시장 전반에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시장이 이제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상승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탄탄한 부분이 있고 우리 증시는 사실 팬데믹이 워낙 저평가됐던 부분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평가되는 그러니까 리레이팅되는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중동발 이슈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대내외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는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사이클로 보면 지금이 모든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강한 주도주 위주의 일단 재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던 부분이 리레이팅되는 것과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의 강세 영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어느 정도 강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강세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 수익률 순위 따져보면 거의 꼴찌. 전쟁 난 뭐 이런 나라, 특수한 나라 제외하면 거의 꼴찌였는데 지금은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고 네. 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대여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3,100포인트 이상 넘어간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 주가 폭락한 이후에 6월부터 이른바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했던 시점, 그 시점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 네. 시점 이후로 무려 3년 9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3,000포인트를 넘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이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에 투자할 때 원화에다 투자할 때 상당히 그 환차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450원 이상 환율이 높을 때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국내 투자를 기피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 매매 비중 보게 되면 전체 내국인이나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 보면 한 32% 정도 외국인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학개미 운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 2020년 6월부터 그 다음에 초까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때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 한 외국인 투자자 1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외국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한 38%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왜 투자하느냐 보면 우리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민생 지원금 이제 지원했을 때 좀 가계 어떤 소득이 여유가 있을 때 유동성 장세가 기대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네. 좀 외국의 미국 증시는 좋기는 한데 사실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자국의 어떤 GDP 대비 부채 수준이 120% 정도 돼서 재정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한 등급 하향 조정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되면서 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냐. 실제로 PBR이 1로 이상 회복됐다는 거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게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님도 나와 주셨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과열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과거 이제 뭐 2021, 2020 한참 우리 장 뜨거웠을 때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다고 보세요? 뜨겁긴 한데요. 네. 뜨겁긴 한데 엄청 뜨겁긴 한데 과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네.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소위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네. 국내 주가가 엄청 셌었을 때 그랬죠.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하루의 거래 대금이 뭐 한 1%에서 2% 가까이 이렇게 집중이 됐었던 그런 구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루 거래되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 만약에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쏠림 현상이 심하고 막 이러면은 네. 엄청 거래 대금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대선 이후에 거래 대금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거에 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은 1%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니까 네.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보면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코로나 이후로 쭉 이렇게 봤을 때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020년, 2021년 엄청 저희 코스피가 뜨거웠을 때에 비하면은 뭐 그때만큼의 어떤 쏠림이 심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뜨겁지만 과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한참 불었던 뭐 이야기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이재한 대표님. 일단 이제 그때가 좀 다른 거는 이번에는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것과 시장이 이제 조금 과열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펀더멘탈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평가되었던 대형주 위주의 그 랠리는 저도 과열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PBR이 0.5가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원전 관련된 이슈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그쪽의 종목들의 오버슈팅은 좀 과열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내 시각을 좀 양분화할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을 리레이팅 관점에서 제가 볼 때 과열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정책 관련돼서 개인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정책 관련돼 있는 쪽은 분명히 과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과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리 시장이 리레이팅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 보이고 다만 동학개미 운동이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직후에 나왔던 지수 관련돼 있는 쪽에 대형 우량주 쪽이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수급이 좀 나뉘기 때문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동학개미 운동에 의한 지수 상승 이렇게 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외국인이 주도한 장세였다, 상승세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 수급이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냐라는 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 지금 환경이 어떻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환율 수준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말이죠. 환율 수준에서는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매력 있는 시장이죠. 지금 뭐 1,450원 이상 되던 시장이 지금 1,350원 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100원 이상 이제 떨어진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환차익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환율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긍정적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뭘 볼 수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한 4.5%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왜 그럴까 보면 약달러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빠진 글로벌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를 수출 많이 하는 아시아 국가들 그런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반도체에 대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5월 이후에 한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그런 거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반도체 위주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로서의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당분간 우리나라를 나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현업 계시니까 외국계도 종종 보실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한국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정말 개선됐나요? 작년 같은 아니죠. 올 초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신흥국 증시 산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뭐 아니면 유럽, 아니면 이제 같은 아시아권의 일본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물줄기가 좀 우리 쪽으로 많이 왔나 해서요. 아, 근데 조금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외국계 증권사에 뭐 주식 매수할 수 있는 창구로 전화나 문의나 이런 것들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분명히 좀 있어진 거죠. 특히 대선 이후에. 네. 근데 그 어떤 관심의 양상이 예전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전반적으로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대형주도 사고 중소형주도 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을 보면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삼성전자는 그것만큼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뭐 그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올라왔지만 저희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더 크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이닉스를 더 열심히 산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사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서 좋은 거를 골라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말 눈 감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안에서 좋은 거를 골라 사는 약간 선별적인 그런 매수세다라고 해서 약간은 좀 그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5월달 이후에 좀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관심들이 확실히 는 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그리고 6월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쨌든 무역 합의 나름의 어떤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합의를 하면서 대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줄어든 거. 이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나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들 코스피 전망치 다 상향되더라고요. 전망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개선된 거 같아요. 이지한 대표님. 확실히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달라졌고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사실 우리 증시만 팬데믹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감이 커질 때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될 것인가? 라는 부분, 삼성전자에서 언젠가 매수로 돌아갈 건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그 아시아 증시에서의 자금, 그 외국인 자금의 이동을 보면 사실 좀 다이나믹하고 좀 급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 2달 만에 4년치 하락한 부분을 2달 만에 다 끌어올린다든지 혹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할 때 일본 증시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현상이나 그러니까 뭔가 자금 유입이 급격하고 단기간에 좀 급박한 모습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그 자금이 아시아 증시에 유입되는 정도인데 물론 이제 이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자금 이동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급박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자금이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입 정도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가 초기에 좀 진행되는 이 정도 그 사이클에서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그렇게 급격히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강세장에서 뭘 사도 다 올라가는 순환매장. 을 기대는 금리 인하가 완연하게 그러니까 진행된 상태거나 아니면 경기가 흥청망청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초입이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사도 올라가는 수단매 장세가 형성되는데 지금은 그런 장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제한된 자금에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 시장 자체도 선별을 하고 그 안에서 섹터도 선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같이 올라가는 모든 섹터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저도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증시에 대한 유입 자금이 잘 유입은 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급격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급격히 올 때 삼성전자가 2달 만에 한 60% 올라갈 때 그 시기에 외국인 자금이 한 2달 상간에 10조 원 이상 아주 단기간에 급격히 유입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또 유출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금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러한 그 매수의 기간을 저는 과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장을 지금 만났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공매도 뭐 대차관 잔고가 늘어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공매도가 정상화되고 나서 첫 시험대가 지금 딱 도래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과열된 주가나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상무님께 이건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근데 그 주식시장이 좀 그 자금이 그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선 전만 해도 60조 정도였었던 고객 예탁금이 뭐 그저께 보면 뭐 65조, 뭐 그저께 또 그다음에 또 조금 줄긴 해서 63조 뭐 이렇게 돼서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사실 공매도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지금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받아낸다는 예, 얘기죠. 그걸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주가 하락에 엄청나게 뭐 그 트리거가 되거나 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게 이제 뭐 기싸움처럼 벌어질 수도 있는데 공매도 대차 잔고가 최근에 좀 늘긴 했어요. 늘면서 이게 앞으로 지금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거,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교수님께도 견해 여쭙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제 늘어나는 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늘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단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지금 그 지난달 대비 한 그 16% 증가하는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매매 성향을 보게 되면 신용융자도 지금 상당히 이제 잔고가 한 11조 원 정도로 전월 말 대비 한 28%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융자랑 공매도 같이 잔고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신용융자가 는다는 거는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거고 공매도 잔고가 느는 거는 주가 떨어지는 쪽을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반대 쪽에 왜 이렇게 거래가 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제는 첫 번째 단기 투자에 이 염두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90일 정도 3개월 내에 뭔가 결론을 내고서 이 이익을 내겠다는 그런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오를 것도 같지만 그렇게 상승 여력이 오래 가지 않을 때 내가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염두를 두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3개월 내에 뭔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시종 잔고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떨어졌을 때는 공매도 이제 잔고 늘어난 거에서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매매 주체로만 보면 약간 양분돼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상승장으로 간다는 사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면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람, 이게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공매도 잔고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오를 때 쇼 커버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 좀 쇼 포지션에 대한 손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지현 대표님은 지금 공매도 걱정 안 하세요? 저도 이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주된 외국인의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급격히 단기 유입되는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방향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롱숏 전략에 의해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거의 뭐 한 시장에 따라서 뭐 7대3, 8대2 이런 비율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전력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외국 매수세가 늘어난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숏 종목들도 당연히 공매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롱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매수를 할수록 반대쪽에 해지를 하는 숏 종목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롱숏 전략에 의해서 롱이 늘어날 때 숏이 같이 늘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에 대한 베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할 부분은 아마 이제 해지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서 변화는 최근에 우리 증시가 지난주 3,000선을 일시적으로 넘어서 이번 주에 돌파하면서 2차 전지나 그동안 그 화학주나 일부 소비재들 그러니까 공매도 압박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의 공매도 한매가 급격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하루에 막 10% 상승하는 그런 날들이 최근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오죠.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공매도 한매가 청산되면서 지수가 3,000선을 넘어가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공매도를 한쪽에서 리스크 관리한 차원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는 롱숏 전략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 롱숏 전략에 의해서 일부 그
그 숏종목 청산할 때 롱도 일부 청산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눌림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매도가 환매될 때 당일날 10%씩 주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대부분은 그 시세가 연속성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외국인 공매도의 롱숏 전략에서 나오는 부분 이렇게 파악을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우려들도 제가 제기하는 질문 드렸지만 공이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다 내포하고 계신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주도할까? 지금 가장 핫한 우리 시장을 이제 3,200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또 주도 섹터. 지금 딱 보이는 건 반도체가 가장 뜨거운 것 같기는 한데 특히 하이닉스 같은 종목 말이죠. 상무님 견해 듣겠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도주는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없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건 또 무슨 왜냐하면 뜻에서 그렇게 말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덩치가 너무 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머지 종목들이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또 가끔 상대적으로 있기 소외가 때문에 되는군요. 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고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서 저는 이제 특히 저희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덩치가 또 규모가 워낙 큰데 덩치가 큰 만큼 얘네들만 너무 주가가 혼자 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재미없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가 좀 굉장히 좀 강하고 특히 어제 많이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선거 끝나고 최근에 한 6월 달만 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돋보이는 종목들은 사실은 은행, 증권, 보험, 그다음에 지주와 같은 금융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 약간 대선 선거 이후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금융이나 증권과 같은 이런 유동성과 관련된 업종이 지수 상승을 좀 더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대표님도 반도체가 오르면 안 된다고 보세요. 농담입니다. 아마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셔서 네. 골고루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관점이었는데 저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도 정말 좋죠. 근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제 위태위태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제 모멘텀을 주도주는 확실히 반도체가 맞는 것은 같고요. 반도체나 전력기 결국은 이제 AI 모멘텀을 받는 쪽 이거는 이제 미국도 그런 현상이 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는 가장 강한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면 AI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이제 정책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종목이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될 건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적에서도 AI 모멘텀에서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을 딱 찾으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되는데 그게 보면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이 이제 이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에 아마 편차는 좀 벌어질 거고 아마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수가 급등할 때는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는 보시면 외국인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대형주 가는 말, 그러니까 계속 가는 말을 올라타는 전략,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주도주를 계속 압축하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거는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사실 미장, 뉴욕 증시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미국 쪽으로 다 옮겨가시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많으셨죠. 근데 교수님 요즘엔 또 반대래요. 서학개미들이 이제 또 다시 또 국장으로 오신 동학개미들로 이제 변모를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익률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국내 수익률 안 좋을 땐 당연히 이제 미국장에 투자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식이 테슬라 주잖아요. 네. 테슬라 주가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실은 국내 주식 시장으로 회귀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 국내 시장에 기대하는 분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국내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대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이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히려 또 상승장이 될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는 거 어차피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사실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으로 이때 회귀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아마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제 반대 국장으로 복귀하는 게 진흥순이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상무님? 아, 그럼요. 그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뭐 지점 설명회 가면은 그 국내 주식 이야기하면은 다들 그냥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뭐 테슬라 물으시고 엔비디아 물으시고 이랬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뭘 사야 되냐라는 문의들이 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걸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국 시장이 나쁘다 또는 뭐 그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 뭐 2년 3년 동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너무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이익의 창출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뭐 여전히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이제 해외 쪽 그리고 미국 시장에만 이제 그 몰입하는 이런 그 투자 패턴들이 좀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올해는 뭐 미국도 여전히 좋지만 이제 뭐 국내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런 투자의 어떤 다변화 관점에서 뭐 미국 시장도 좋지만 저희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는 더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밸런스를 찾아간다고 할까요, 이재한 대표님? 이제는 완전 미장 쪽에 막 쏠렸던 것들이 이제 자산 배분을 좀 다시 국장 쪽으로도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학개미들이 환차손 입는다고 해서 한참 막 울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또 미장이 다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밤사이 나온 이야기지만 7월 금리 인하 뭐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 하반기 미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단기간 우리 증시가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유턴하시거나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는데 아마 이제 우리 동학개미도 해보셨고 그 뒤에 이제 서학개미도 해보셨기 때문에 큰 파도의 물결이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뭔가 펀더멘탈 기반을 해서 좀 장기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장기 투자 쪽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내 증시나 변동성이 좀 단기간에 강하고 증시 변동성이 좀 크니까 변동성 투자는 국내 증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밸런스를 좀 맞춰서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은 아마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관세 문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만 이제 7월 8일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문제가 또 다시 등장을 할 건데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는 어쨌든 나쁠 게 없고 또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고용과 관련된 지표, 경기와 관련된 지표 우려감은 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장기 투자는 여전히 미국 주식을 가져가는 전략, 그 다음에 변동성을 활용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어느 정도 수익을 단기간에 극대화하는 전략, 이 양쪽을 축으로 다 가져가시는 전략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반기 미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지만 국내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지금 3,100포인트를 찍었고 그 다음 레벨업을 위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우나 고우나 시총 1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6만 원을 달성했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게 몇 번 반복이 됐단 말이죠.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까요? 이게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시총이 뭐 200조를 넘어섰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HBM이라든지 이런 AI 쪽에서 봤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히 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근데 다시 기회가 오려면은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반도체 경기 자체, 그러니까 AI나 뭐 이런 그 혁신에 대한 어떤 기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뭐 PC나 핸드폰이나 이런 전반적인 IT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게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올해 한 연말 되기 전에는 글로벌 경제 그리고 저희 국내 수출의 어떤 큰 흐름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도 지금보다는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은 삼성전자 6만 원 안착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시제품을 빨리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되겠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4 시제품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양산에서 공급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4 시제품이 나왔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4에서 분명히 뭔가 좀 역전의 상황,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았다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TSMC가 GA 방식으로 2나노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GA 방식으로 원래는 3나노에서 TSMC와 어떤 한판 승부, 역전연타 이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걸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GA 방식을 TSMC가 2나노에서 양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에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꼭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그 주가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아마 이제 몇 년 내에서 가장 저점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고 6만 원 아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 특위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 재추진하겠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아니 이런 집안에서 막 혜택 보고 이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합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시장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레벨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한 여러 시장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손에 꼽는 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의 찬반을 논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 쉽게 말해서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았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본적으로 선결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상법 개정은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달리 그 상위법으로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이제 비상장사직 적용되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제도화인데 이 상법에서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에는 이제 회사에 국한이 된 거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이사의 의무를 확대하는 거. 그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종의 비상장사라든가 아니면 오너 경영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고 회사의 경영권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걸 상당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점하고 기업이 생각하는 게 너무 괴리돼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네.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그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투자할 때 주주들이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투자자 머릿속에 있고 기업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이제 주가 좀 올려주고 결국에 따라서는 이제 내부 임직원들, 오너의 어떤 세습 경영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주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안 주고 실질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어떤 뭐 주식
그 소각 같은 경우도 상대 미국에 비해서 작고 네. 그러니까 금고주라고 해서 주식 그 자사주 매입해 있다가 또 시중에 대해 유통시키고 이런 행태들이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소액 투자자의 보호가 잘 안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이런 시각들이 너무 팽배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저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그 소액 투자자 보호 어떤 그 기조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 같고 국내 투자자들도 배당 우리 보게 되면 연 한 26% 정도 배당 안 주는데 미국에 한 42% 정도 주는데 우리나라 장기 투자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시각들을 불식시킨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상법 개정 안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항목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재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인가 두 분께 또 의견 듣겠습니다. 상무님. 네. 뭐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는 사실 저희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 크다라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시가총액과 예를 들면 주가 지수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너무나 많은데 네. 뭐 그거에 이제 뭐 단적인 사례가 바로 중복 상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 없고 그다음에 뭐 제3자 배정의 어떤 유상증자의 어떤 규모만 좀 줄어도 코스피가 쉽게 4천 정도까지는 저는 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중복 상장의 문제만 해소가 돼도 적어도 그러니까 선거 전 대비해서 10에서 15% 가까이는 저희 한국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법 개정이라는 것들이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으로 중복 상장과 같은 문제들을 완화를 시켜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대표님께도 의견.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뭐 골드만삭스의 외국계 리포트들이 이걸 다 언급하죠. 상법 개정안을. 그러니까 우리 디스카운트된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되는 데는 이 상법 개정안을 다 필수적으로 지금 다 꽂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뭐 이사의 의무 이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보기 어렵고 집중투표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권을 좀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좀 전에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이 주주가치 제고에 너무나 지금 책임을 많이 회피했기 때문에 우리 그 증시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된 데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기업들에 대한 압박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주주가치 제고, 한국 증시의 레벨업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제도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가총액과 주가의 괴리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상법 개정만 돼도 제 그 말이 들어요. 쉽게 4천, 코스피가 4천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코리아 증시, 한국 증시를 볼 때 그 정도로 기업 주주가치 재고라든지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물론 그것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뭐 5년, 10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제는 뭐 어디 가서 한국 기업들 얘기하면 다 알 만큼 네.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낮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북한이 아니고 북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지배 구조 그리고 특히 네. EPS 그러니까 한 주 대비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면 각 국가들의 어떤 주가 지수와 시가총액을 그려보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랑 시가총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시가총액은 엄청 늘었는데요. 주가 지수는 여전히 인제 3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괴리가 뭐냐? 결국은 주식 발행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건데 주식 발행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뭐 IPO가 엄청 늘어나서 기업 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저희 주식시장 내에서 약간 부실 기업
좀비 기업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중복 상장, 네. 큰 기업들이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 주식 수가 늘어난 부분, 요 부분이 꽤 많이 특히 지난 한 2022년부터 2003년 저희가 뭐 LG 엔솔, 뭐 카카오뱅크 막 이렇게 엄청 큰 기업들이 쪼개서 막 상장할 때 이후에 다른 시장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계속 성장했던 거와 저희가 굉장히 좀 갇혀 있었던 그 흐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경영계에서 이제 계속 우려하는 거는 상법 개정이라는 큰 칼을 휘두를 필요가 있겠냐. 아까 중복 상장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뭐 물적 분할의 폐해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자본시장법에서 그런 걸 다뤄서 문제가 안 되게끔 개정할 수도 있지 않냐. 꼭 상법이라는 그 모법을 다 그렇게 고치게 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경영계 생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본시장법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누더기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걸 일일이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자본시장법이 뭐 필요할 때마다 많이 이제 고치는 그런 법이 되다 보니까 네. 모두 랜덤하게 그때 현안에 맞춰서 고쳐야 되는 제도와는 다 자본시장법에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법이 고치기 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것 같이 물적 분할도 이제 중복 상장 문제도 사실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다 그동안에 이제 물적 분할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에 가장 폐해가 컸다고 이제 사례가 나온 게 LG 엔솔 같은 사례.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은 인적 분할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사실 눈치는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시각도 국내와 이제 미국 기업의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의식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물적 분할을 상당히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주주를 이제 한테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바뀜 주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라고 하면 최소한 뭐 한 1년 정도는 투자하는 사람들을 미국 사람 투자자 주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한 3일만 갖고 있어도 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차피 나중에 떠날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어차피 장기 투자할 필요 없고 내가 단타로 투자를 해서 차익 조금씩 내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뜨내기 손님 같은 식으로 아니, 체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당도 적게 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배당 성향도 장기 투자를 해야 배당 성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미국은 사실은 배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부터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화 정책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의 투자를 상당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미련한 사람이다. 그거 뭐 기회비용 생기는 거 왜 투자하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아예 그러니까 DNA를 좀 바꾸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분들은 지금 이 환경하에서는 뭐 상장사든 그 상장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든 약간 뭐라 해야 돼 서로 버릴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할까요? 이걸 아예 이제 판을 엎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배당 이야기 아까 나왔으니까 배당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배당 소득세를 이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국에서는 약간 그 고령층들이 이자 수익으로 많이들 살게 되고 저희도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보면은 이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그 연금 생활자들이 이제는 배당으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세제를 개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참여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폐해들 또는 피해들이나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상쇄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 한국이 이제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어도 배당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마련을 해주면 아마도 주식시장으로 돈이 꾸준히 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저희도 미국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뜨내기 손님이 많냐, 우직하게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같이 동반자라는 개념에서 그 회사의 투자자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제 배당이 되겠죠.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사실 주가 차익 내는 거 외에는 수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유해서 주가 차익도 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대한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건데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비교를 하지만 대만의 배당 성향이 반도 안 돼. 배당률은 절반도 안 돼. 항상 시장적 리스크는 대만이 더 큰데 우리보다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사실 배당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방향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번에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안이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차등에 대한 부분 또 기업의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차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좀 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좀 더 대우받고 배당을 받아서 과세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방법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배당은 우리가 지금 대만 정도의 배당률 한 4% 정도의 배당률만 도달을 해도 아마 우리 증시에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주가 지수 차익에도 오히려 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꼭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MSCI 지수죠. 선진국 지수 편입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제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등재가 되지 않았죠. 지금 11수째 고배를 하도 반복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기대가 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공매도도 재개가 됐고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진국 지수 편입이 참 어렵네요, 교수님.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연기금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각종 투자 자금들이 장기로 투자되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아쉬운 건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조금 잘못 판단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는 그 지수가 전 세계 사실은 벤치마킹 지수로서 네. 모든 투자 수익률한테 기초 벤치마킹 인덱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전 세계 증시의 7, 80%를 인용할 만큼 그 상당히 그 시장에서 그 네임밸류가 있는 지수인데 네. 여기에 편입되기 위해서 외국인 그 실질적으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 보는 거는 외국인 투자의 그 여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개방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 공매도 이슈 때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면 MSCI 인용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차피 MSCI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논리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합격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채택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외국인 투자 여력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여부 이런 큰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는 간 마이너한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어떤 투자에 제한이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평가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ADR 종목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은 로컬 기업들이네. 다 로컬 기업들이 투자하게 됐을 때 잘 모르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더라도 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ADR에 투자하지 삼성전자 원주에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 간의 스프레드 차가 항상 ADR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니까 미국 또 글로벌 기업들은 왜 우리나라에 상장 안 하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뭔가 외국인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시장으로 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 공매도 해? 외환시장 지금 그 시간 연장해가지고 몇 시간까지 연장해줬는데 왜 MSCI 안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안심하고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거시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되면 코스피 5천 달성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집니까? 뭐 물론 그 각종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딱히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로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의 레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업의 이익의 레벨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건 맞고, 근데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장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 요인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들은 있지만 반드시 이게 국내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레벨을 크게 올리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또 그 과거에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다가 또 빼졌다, 뭐 과거에 뭐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 들어갔다 뺐다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네. 사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반드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기업들이 얼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주가를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만큼 투명하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편입이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된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하니까 일부에서는 다소 흥분한 조짐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적정 가치 이상 과열된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3,000, 4,000, 5,000 이렇게 숫자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5,000포인트 가려면 5,000포인트로 갈 수 있는 기업 가치,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